한국인에게 닭은 아주 민감하고 핫한 식자재입니다. 치킨에 대한 광적인 사랑은 물론이고 계란값 파동 기사를 보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죠. 최근 우리나라 닭고기가 맛있냐, 없냐를 두고 때 아닌 검증 기사와 칼럼, 그리고 영상들이 쏟아졌죠. 우리는 언제부터 이 작은 닭을 팔고 또 먹기 시작했을까요? 치킨 공화국답게 국내 닭고기 산업은 기업화와 공장화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고요. 또 한국의 육계 산업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있죠. 바로 하림. 한국 현대 육계 산업은 곧 하림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기업입니다. 하림이 이 까다로운 농축산물 시장에서 거대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작은 닭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건 고리적부터 난제 중 하나죠. 실제로 이걸 연구한 과학자들도 꽤 많습니다. 결론이 다 갈리긴 하지만요. 하지만 무엇부터 먹기 시작했냐, 이걸 따지자면 달걀이 먼저긴 합니다. 우리는 약 8,000년 전부터 닭을 길렀는데요. 이건 오로지 달걀을 얻기 위해서였거든요. 돼지나 소에 비해서 키우는 게 어렵지도 않고 또 돈이 많이 들지도 않았고요. 실제로 산업화 이전까지 집집마다 닭을 키우면서 달걀을 먹었어요. 닭고기를 먹긴 했지만은 보통은 알을 많이 낳은 노개나 어린 수탉을 잡아 먹었어요. 오랜 시간 고기를 삶아야 하는 백숙이나 삼계탕 같은 요리가 나온 건 사실 노개의 살이 질기기 때문이었죠. 1960년대 중반까지도 우리나라는 오로지 달걀 때문에 닭을 키웠습니다. 당시 달걀은 소고기와 더불어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거든요. 그럼 더 많은 달걀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산란개를 키워야겠죠? 그런데 이때부터 갑자기 닭고기 시장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어요. 삼계탕이나 구운 통닭이 대중화된 것도 바로 이때부터였고요. 이유가 뭘까요? 계란을 넣는데 사실 수평어리는 딱히 필요가 없죠. 그러니 이 수평어리를 적당히 살이 붙을 정도로 키워 파는 겁니다. 소비자들 반응도 좋았죠. 원래 닭고기는 구하기 힘들었으니까요. 그리고 1960년대 후반부터는 본격적으로 고기용 닭을 키우게 됩니다. 닭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도 있지만은 당시 소고기 파동이 일면서 소고기를 대체할 육류 산업으로 돼지와 더불어 닭고기가 주목을 받았거든요. 소나 돼지처럼 닭에도 품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먹는 닭은 코니시 크로스란 품종입니다. 이 닭은 빨리 자라기 때문에 육계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게 한 달 정도면 1.5kg까지 크거든요. 그런데 토종닭은 코니시 크로스의 2배 이상의 기간 동안 키워야 합니다. 10개월 이상 길러야 하는 토종닭도 있고요. 그럼 사료도 많이 들고 회전율도 낮으니까 당연히 가격도 비싸집니다. 닭을 싸게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코니시 크로스 같은 잘 크는 닭을 키우는 게 최선이었던 거죠. 현재 마트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시포덕이 대부분 코니시 크로스고요. 이러다 보니 육계 수탉과 산란계 암탉을 교배한 닭도 나옵니다. 이걸 화이트 세미 브로일러, 어르신들은 백세미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정식 품종은 아닙니다. 흰색 잡종닭이라고도 부르죠. 닭 전문가들도 이게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른다고 해요. 아무튼 이 백세미 역시 산란계 수컷보다 빨리 자라는 데다 다리가 길기 때문에 토종닭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삼계탕집이나 레토르트 삼계탕에 주로 쓰이고 있고요. 이렇게 닭들이 빨리빨리 자라주는 데 더해서 정부에서도 양계 산업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 배합 사료가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축산물 시장이 점점 커지더니 닭의 마리수도 크게 늘어났어요. 1960년에 전국에서 기르는 닭의 수는 약 1200만 마리였는데요. 1983년엔 5700만 마리로 늘어납니다. 지금은 1억 8650만 마리가 됐고요. 물론 이건 사육 마리수고 1년에 출하되는 닭고기는 훨씬 많죠. 닭고기가 저렴하게 공급되니 당연히 닭을 이용한 요리도 많아집니다. 우리가 아는 닭볶음탕 레시피가 1970년대에 처음 등장했고 77년에는 최초의 치킨 프랜차이즈인 림스 치킨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84년에는 KFC가 국내에 첫 매장을 냈어요. 또 1년 뒤인 85년에는 양념 통닭을 처음 개발한 개성 통닭이 등장했고요. 다 양계 산업이 발전한 덕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자, 소나 돼지는 전문적인 도축장이 있죠. 그런데 닭의 경우는 좀 부족했어요. 왜 신흥개발국에 가면은 닭을 케이지에 넣어두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도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생선을 수조에 넣어두고 주문이 들어오면 회를 뜨는 것처럼요. 우리나라도 옛날엔 이렇게 닭을 잡았어요. 그런데 치킨집, 닭볶음탕집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 수요를 따라잡을 만한 효율적인 도축 방법이 없었던 거죠. 이걸 언제 다 한 마리씩 손으로 잡고 있겠어요? 아, 닭을 잡을 큰 공장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도개장이 육계 산업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하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하림이 나중에 엄청난 도개장을 짓게 되죠. 양계 산업에서 하림은 절대 빠질 수 없는 기업입니다. 1986년 김홍국 회장이 창업했는데 사실 이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대형 농장주였어요. 병아리 10마리로 시작해서 78년에는 닭 5,000마리,
돼지 700마리를 키웁니다. 당시에는 닭 100마리만 키워도 대형 양계장이라 해줬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중간에 한번 크게 망해버립니다. 농민들 피눈물 흘리게 했던 축산파동. 김홍국 회장도 이건 못 피한 거죠. 농축산물 가격이란 게 참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예측이 어렵고 변동성이 크냐면요. 세계적인 선물 시장으로 유명한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상품들이 옥수수, 콩, 돼지고기, 계란, 닭고기 같은 농축산물들이에요. 그만큼 변동성이 아주 큰 상품이란 거죠. 우리 양계산업도 그랬어요. 김홍국 회장이 파산한 이유도 사업 확장은 대차게 했는데 닭 가격이 폭락해서였거든요. 그럼 양계업은 대체 어떻게 돌아갈까요? 우선 닭을 키우는 비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사료값이 총 비용의 50에서 60%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병아리 값이 30% 정도 되고요. 들어가는 비용은 정해져 있으니까 약간의 이윤만 붙여서 팔면 될 것 같지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언제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지 모르거든요.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많으니까요. 닭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하면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이는 거고 폭락하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때문에 가격이 폭등할 때 벌어들이는 돈은 폭락을 대비하는 데 쓰입니다. 하림의 김홍국 회장은 이 변수를 어떻게 줄였을까요? 1986년 김홍국 회장은 하림식품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이번에는 작전을 단단히 세웠죠. 직접 닭을 키워보니까 이게 너무 위험하잖아요. 언제 또 망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생각한 게 위탁 사육 방식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닭을 키우는데 사료와 병아리 값이 가장 많이 든다고 말씀드렸죠. 하림이 농가에게 병아리와 사료를 줍니다. 그럼 농가는 닭으로 잘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닭을 하림에게 납품하면 하림은 농가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 값이 폭등했을 때 큰 돈은 못 벌지만 반대로 폭락했을 때도 망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사실상 양계장들이 하림의 생산 직원이 되는 겁니다. 김홍국 회장으로서는 이게 최선이었을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많은 양계장들이 위탁 생산을 맡으면서 하림이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89년 당시에 국내에서 가장 큰 도계장이 하루 3만 마리 정도를 도축했는데요. 하림이 전북 익산에 작정하고 도계장을 짓습니다. 3만 마리? 우습죠? 여긴 하루에 20만 마리를 도축합니다. 도계장이 굉장한 영향력을 가질 거라는 걸 알고 과감하게 밀어붙인 겁니다. 여기에 제도적 지원도 하림을 돕습니다. 1990년대 초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허가받은 도축장에서만 도축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시장 같은 곳에서 닭을 도축하는 게 금지된 거죠. 전국에서 가장 큰 도축장을 가지고 있었던 하림이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그리고 97년에는 육가공 공장을 세웁니다. 돼지고기 가격은 변동해도 햄 같은 가공육의 가격은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거다 싶었던 거죠. 하지만 하필 97년 외환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림도 이건 못 피해갔죠. 공장을 확장했으니 타격도 크게 받았고요. 그런데 하림은 다른 기업에 비하면 혜택을 꽤 많이 받습니다. 외환 위기 상황인데도 정부가 지원 자금을 200억 원이나 줬거든요. 뭐지? 특별 혜택인가 싶은데요. 앞서 하림이 수많은 양계 농가들과 계약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은 하림이 무너지면 양계 농가들도 함께 피해를 보는 겁니다. 정부는 이걸 막아야 했고요. 사료 구매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원한 거죠.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외환 위기 당시 국제금융공사 IFC를 찾아갑니다. 우리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인데 투자 좀 해주십시오. IFC에서 하림 공장에 실사를 왔다가 아주 높은 점수를 줬다고 해요. 결국 2천만 달러라는 거금을 투자받게 됐고요. 2000년대 들어서 하림은 말 그대로 승승장구합니다. 여기에 또 로또가 찾아와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대 초반 춘천 닭갈비가 크게 유행했는데요. 이 춘천 닭갈비에는 미국과 브라질산 고기를 많이 썼거든요. 순식간에 수입 닭고기 점유율이 30%를 웃돌고 국내 양계 농장들이 망하니 많이 한 소리가 나왔었죠. 정부가 이때 또 다시 나서줍니다. 닭고기 포장 유통 의무화. 이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닭을 한 마리씩 포장하게 되면 원산지 표시를 확실히 해야겠죠. 국내산 이렇게 써두면 수입 닭고기가 힘을 쓰지 못할 거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가장 이득을 본 건 하림입니다. 하림은 90년대부터 포장 유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하림이라는 브랜드를 강조했고요. 그런데 경쟁자들은 안 하던 걸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때 몇몇 경쟁 업체들은 도산하기도 했었고요. 현재 국내 닭고기 산업은 모든 농축산업 중 가장 기업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닭고기는 축산물이 아닌 표준화된 공산품이다. 그리고 그 상징성이 바로 시포닭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 시포닭 덕분에 우리는 닭고기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리고 치킨 산업 역시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뤘죠. 얼마 전까지 뜨거웠던 이슈, 우리나라 닭, 작은 닭은 맛이 없다. 이 주장과는 별개로 우리가 소비하는 닭의 크기가 좀 더 다양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여러 사이즈의 닭들이 많이 나오면 우리의 선택지도 그만큼 넓어질 테니까요. 또 최근엔 토종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토종닭은 다른 닭에 비해서 육향이 좀 더 강하죠.
특징도 두드러지고요. 앞으로 우리 닭고기 시장에 필요한 건 이런 다양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닭이 작든 크든 치킨은 늘 언제나 맛있겠지만요. 백색란과 갈색란, 무슨 차이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에겐 갈색란이 훨씬 익숙하죠? 백색란은 비교적 최근부터 보이기 시작했고요. 뭔가 외국 느낌도 나고 좀 예쁘게 생겼죠? 이 두 개 란의 차이는 뭘까요? 예로부터 한국인들은 이 갈색란을 보면서 토종닭을 떠올렸다고 해요. 그러니 왠지 더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때문에 농장들도 갈색란을 낳는 품종 위주로 키우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백색란을 낳는 닭은 알도 더 많이 낳고 사료를 적게 먹어서 더 효율적인데도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계란값 파동이 벌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2015년 기준 갈색란 한 개의 생산 비용은 약 118원이었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290원까지 올랐거든요. 진짜 장을 보는 게 무서울 정도죠. 이러다 보니까 백색란이 우리 눈에 조금씩 띄기 시작한 겁니다. 백색란이 장점이 부각되기 시작한 거죠. 영양 성분은 차이가 없다고 하니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이만 다음에 뵙겠습니다.